안녕하십니까. 아트뮤지엄리어 학예실장 이용훈입니다. 저희 아트뮤지엄리어 미술관에서는 1년에 2번의 기획전과 14번의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한국의 땅, 한국의 산하라는 주제의 전시는 우리의 풍경화가 현대 작가들의 손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전시입니다. 그리고 그 전시와 연계해서 음악과 미술로 바라보는 한국의 땅, 한국의 산하, 그리고 풍경화, 그리고 현대 작품, 이런 예술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뮤지엄리어 학예실장 이홍원이고요. 저희 미술관에서 이번에 한국의 땅, 한국의 산하라는 전시로 전시 연계 강연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 미술을 소개를 했고요. 전시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는 음악으로 또 전시 관련해서 저희가 강연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는 음악과 미술을 같이 합쳐서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음악과 미술은 전혀 다른 장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예술의 정점에 가서 보면 다 만난다는 것을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미술과 음악을 같이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음악과 미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미술 한 12시간, 음악 한 12시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미술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감동을 얻는 게 미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적인 것에 호소를 하는 그런 예술 분야가 미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또 음악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없어도 받아들이는 그대로의 감정과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르다. 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어느 정도의 그 이론이 바탕이 돼야 또 한 곡 한 곡 한음 한음이 더 잘 들릴 수 있는 것이 음악이다. 그래서 어느 정점에 가면 그것이 같이 어울리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사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조라는 거는 각 시대나 역사에 따라서 철학이 나오고 철학이 트렌드를 만들고 트렌드가 사조를 만들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미술 사조나 음악 사조나 비슷해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살펴가면서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술 사조로 보는 예술 사조를 쭉 한번 보시면 BC 4세기 전 고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서 신화의 시대죠. 그 시대를 지나서 중세 미술로 가게 되는데 중세 미술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한 10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중세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교 미술이죠. 주로 이제 기독교 미술인데 음악 또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를 지나서 근세 미술로 가게 되는데 근세 미술은 이제 르네상스부터 가죠. 르네상스는 너무 종교화된 예술에서 이제는 다시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예술의 부흥기, 부활을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크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바로크 시대는 영주죠. 영주 그리고 귀족, 왕족의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미술이든 음악이든 귀족, 왕족에 소속돼서 음악 활동을 하고 미술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오더를 받아서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음악과 미술로 가게 돼요. 그렇게 돼서 바로크 시대를 거쳐서 로코코 시대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정석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고전의 그런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악에서는 제일 중요한 음악가 비발디, 바흐, 핸델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잘 아는 작가들로 일컬어지고 그리고 미술에서는 루벤스나 렘브란트 이런 작가들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가들은 보통 보면은 궁정화가, 궁정음악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근대 미술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주로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미술이라고 한다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를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근대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전주의부터 그 낭만, 미술에서는 낭만파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인상파까지, 미술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같은 저항의식, 계몽사상 뭐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현대 미술에 싹이 트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음악에서는 베토벤, 모차르트인데 그 요때 미술은 이제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뭐 들루크로아나 제리코나 뭐 이런 낭만주의 작가들인데, 요때 또 음악에서는 슈베르트, 슈만, 리스트 음악가들이, 그리고 이제 사실주의로 가서 후기 인상주의로 가서 야수파, 그다음에 현대미술로 이어지는데 그 흐름은 음악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국민음악파를 지나면서 이제 현대미술로 가는데, 아니 현대음악으로 가는데, 음악 쪽에서는 너무 우리가 개성을 중시해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뭐 너무 반이성적인, 너무 개성적인 음악으로 간다. 다시 고전적인 음악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술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음악사가.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근대 예술의 형성과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이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등으로 이게 전개가 되는데, 신고전주의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프랑스를 중심으로서 유럽 전역에 나타난 사조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미술이나 예술 전반에 나타났고, 바로크와 로코코 예술 양식의 반동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회기를 기조로 해서 정확한 묘사,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형태미 있는 그 주제를 담았습니다. 신고전주의 때 음악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에서는 신고전주의지만 또 음악에서는 또 이 신고전주의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거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낭만주의는 19세기 초중반 형태보다 미술에 있어서 색채를 중시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기관차가 일어나고 사진기가 발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낭만주의에서 인상주의로 가게 되는데, 고전주의 그림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 대생력이에요. 완벽한 대생력. 해부학을 중심으로 한 대생력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완벽한 비례, 완벽한 형태를 추구를 했었고, 그게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 완전 해부학을 하면서 인간을 표현하더라도 거의 신을 표현하는 거죠. 팔등신의 완벽한 비례를 이렇게 추구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깬 게 낭만주의 미술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음악도 낭만파 음악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고전파 음악, 음악에서의 고전파라고 한다면 모차르트, 베토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베토벤의 그 완벽한 그런 형식을 깨면서 작곡가의 감정을 살려놓고, 그리고 연주자의 개성을 살리는 그런 음악이 이제 낭만파 음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낭만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맨스는 이제 이야기,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흥분되잖아요. 연애를 할 때 우리가 흥분을 하잖아요. 그 흥분을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이야기, 뭐 시를 만들어내고 소설을 만들어내고 역사의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주제로 해서 예술화하는 것이 왜 낭만파 예술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대 미술, 근대 예술을 이뤘던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시민 혁명의 이제 대표잖아요. 그래서 절대왕정을 부정하고 이제 신흥계급들이 일어나서 주권과
개인의 그 존엄을 수호하고자 했던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사건인데, 프랑스 혁명 후에 작품의 제작자와 주문자의 관계인 수요와 공급의 구조가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귀족과 왕족이 음악과 미술을 수요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일반인과 신흥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이 음악과 미술의 수요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오더를 내리고 그들을 위한 음악과 미술을 만들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이나 미술하는 사람이나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고전주의에서는 그 악곡 형태가 뭐 3악장, 4악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이 있는데, 귀족들이 오다를 주면 이거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을 갖다가 다 다르게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만들고 중간 부분을 만든 다음에 뒷부분은 앞부분을 살짝 변형해서 만드는, 그래서 A, B, A 다시 형식으로 만들었던 것이 고전주의라고 한다면, 낭만주의에 가서는 훨씬 더 서사적으로, 더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 미술에서는 역시 형식적인 이런 완벽한 형태나 구도 뭐 이런 것보다는 작가의 감정을 더 녹여 넣는 그런 미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명 후에는 작가들도 시민사회 성립이 그 작가 또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개성을 또 더욱더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술과 음악 모두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표현 수단으로 순수 예술의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각 시대마다 그 주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체성을 배제하고 뭐를 그리고 뭐를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주하느냐, 어떻게 그리느냐, 그것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제 전공은 이제 미술이지만 음악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자면, 우선 그 르네상스 시대 때의 이제 대표 음악가는 이제 베르디잖아요. 뭐 최초의 오페라, 오르페오를 완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일컬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크 시대로 가죠. 이제 바로크 시대로 가면은 일그러진 진주라는 그 뜻을 가진 게 이제 바로크인데, 그 바로크 음악에서 이제 유명한 작곡가가 이제 바흐죠. 바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식화된 정형화된 이런 음악의 형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립을 해놓은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유명했던 음악가 중에 한 분이 이제 비발디라는 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크 다음에 원래 미술에서는 낭만주의로 가잖아요. 근데 음악에서는 고전주의로 갑니다. 근데 고전주의가 미술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의미의 고전이 미술 사조에 있어서의 고전이 아니고, 음악에서는 하나의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형태가 바로 그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분들이 세계 음악사를 정립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전이다, 완벽한 형식을 갖춰놓은 시대가 고전이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고전파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낭만파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슈베르트, 슈만, 그리고 리스트로 넘어가는데, 이 음악에서의 개입을 좀 직접적으로 해요.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뭔가 좀 저항적이고 뭔가 좀 분노에 차고 그랬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뭔가 반기를 들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작가의 감정을 그림에다가 녹여 넣었다고 생각한다면, 음악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어떤 시, 소설, 그리고 과학, 역사, 사회 이런 이론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풀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낭만파다. 슈베르트의 곡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눈을 감고 들어보면 그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그 작가가 쓴 시가 또 그려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따가 조금씩 맛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음악파로 이제 가게 되는데, 국민음악파로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국주의가 이제 막 들고 일어나면서 저항 정신으로 그 각 나라마다 국민음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드보르자기 신세계 교향곡이 그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음악이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말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창하게 되는데 아마 미술에서 보면은 현대 미술의 한 가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전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신고전주가 이때 나와요. 그래서 라우마니노프나 라우마니노프로 해서 나중에 현대로 쇼스타코비치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음악하고 미술하고 합쳐지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그 요셉 보이스 그다음에 백남준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음악에서 존 윌리엄스나 거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영화 음악들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쭉 현대 음악의 그냥 그 흐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크 시대의 정점을 찍었던 바흐가 죽었을 때를 바로크 종점으로 봐요. 그게 175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흐가 바로크 시대에서 중요했다. 그리고 그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피아노가 만들어지기 전에 악기가 이게 피타고라스를 응용해서 조율을 했다고 해요. 근데 힘들게 조율을 하고 나면은 연주회 때나 곡마다 또 다르게 또 계속 조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흐가 12음을 만들어서 표준율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가장 잘 사용했던 게 바흐였고 푸가라는 형식이 있는데 그 푸가라는 게 뭐냐면 그 돌림노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림노래 형식으로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되면 앞에서 끝을 연주를 하던 끝에서 앞을 연주를 하던 똑같은 연주가 된대요. 그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줬던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그 이전 시대의 음악들, 악기들 보면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뭐 피아노나 뭐 이런 것들이 각자 반주 정도의 형태만 가졌었는데 바흐 때 비로소 독주곡, 악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 독주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음악의 아버지다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지금 이 첼로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전에는 그 종교 음악 반주나 찬송가 반주나 뭐 현악 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첼로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반주만 했었는데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바로크에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가예요. 이게 파일벨인데 카논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 카논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규칙, 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중세 이래서 가장 엄격한 모방 형식을 갖춘 대입법 악곡의 일종이 이 캐논입니다. 그 플로우는 주제 제1성부 선율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뒤따라서 이것에 응답하는 다른 성부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둬서 정확하게 그 주제 선율이 계속 따라가는 돌림노래 형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변화가 있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통반주라고 그러죠. 통주점 한 그 첼로가 되겠죠. 첼로는 계속 반복되는 8마디들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를 해요. 그럼 이제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제3바이올린이 계속 쫓아오면서 이제 따라가면서 한 곡을 이제 이루게 되죠. 그 제목이 우리가 그냥 캐논한데 그 정확한 이름이 이제 캐논과 지그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 곡인데 이 작품을 한번 또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대표적으로 바흐의 음악을 들으셨고 이제는 파일벨의 캐논을 잠깐 들어보실게요.
그 밑에 첼로는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근데 지금 피아노하고 그 바이올린은 따라가면서 변화음을 또 내고 있고요. 근데 정말 완벽한 화음을 이루면서 반복되면서 그 변화하는 그 플로어가 너무 아름답죠. 자, 이 부분도 더 듣고 싶지만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끄기가 싫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음악에서는 바로크 다음에 고전주의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고전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대 작곡가들의 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클래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철자가 틀리죠. 그러니까 독일어 발음으로 이제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때 생겨났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크 음악하고 클래식하고 또 어떻게 다를까? 자,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조금 다른 형식으로 플래시몹으로 베토벤 음악을 한번 잠깐 감상해 보실게요. 이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을 조금 비교를 하자면, 모차르트는 그냥 그대로 천재고요, 신동이고, 베토벤은 힘들게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좀 가학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힘든 인생을 살면서 곡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힘들게 한마디 한마디를 만들어냈던 작가가 베토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미술에서도 정말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경험을 하고 죽을 만큼 힘들게 노력을 해서 작품을 보여줬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모르고 이제 나중에 것만 보고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둘 다 천재죠. 둘 다 천재인데, 원래부터 나서 정말 그런 천재가 있는가 하면 만들어진 천재도 있다. 스스로가 만들어진 천재도 있다. 음악에서나 미술에서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바로크 음악하고 고전 음악까지 이제 맛을 봤으니까 이제 낭만파로 넘어가야 됩니다. 낭만파에서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슈베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슈베르트는 이제 가곡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600곡이 넘는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슈베르트가 젊었을 때까지는 아버지가 이렇게 운영하시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했다고 해요. 1821년에 마왕이 처음 출판되면서 이제 작곡가로 이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보리수 이 곡을 참 좋아하는데, 겨울 나그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번역을 살짝 의역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겨울 나그네가 원래는 겨울 여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겨울 나그네는 이제 전 24곡으로 되어 있는데 작품이 다소 좀 어둡고 좀 절망적이에요. 어떤 그 젊은 사람이 그 사랑의 이별을 하고 힘들게 떠도는, 방랑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갖고 있는 작품인데, 고전주의 들으셨고 바로크 음악을 들으셨잖아요. 자, 그런 낭만주의는 어떤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 steht ein Lindenbaum. 24개의 시 중에서 5번째 시를 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자, 이렇게 비렐름 밀러의 시를 작곡을 했는데 24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겨울여행이라는 거. 그 중에서 5번째 보리수라는 작품을 보셨습니다.
느낌이 확 다르시죠? 그 이전에 어떤 좀 형식적이고 정말 음악을 위한 음악이었다고 한다면 낭만파 음악부터는 시나 수필이나 소설이나 뭐 이런 글들을 작가만의 감성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로 선율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격정적이고 좀 더 감성적인 이런 음악이 나오게 됐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사랑을 노래하려고 할 때마다 사랑은 고통이 되었고, 고통을 노래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사랑이 되었다. 거의 음악가도 이때는 같이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방황하는 이런 젊은이의 고뇌를 담았던 곡인데, 자살을 암시하는 이런 시적 이런 함의에 슈베르트의 음악적 감성이 더해졌다. 그래서 듣는 이들로부터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곡이다. 이런 해석을 해놨는데, 보면은 우리가 영화들을 이렇게 볼 때 뭔가 왠지 불안하다.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OST 음악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곡이 이 보리스 곡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 말부터 1900년도 초반에 제국주의로부터 이제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독점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또 공산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 대격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근대에 접어들어서 가치관들이 무너진 그런 예술가들이 음악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음악이냐? 우리가 이 음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그런 의문과 질문들이 던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예술 모든 분야에서 그랬었는데 빈에서 그 음악에서도 그런 자성의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에 낭만주의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또 구스타프 말러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에 의해서 확립된 교향곡이 아니라 이제 교향시라고 그러는데, 시를 이제 교향곡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교향시라고 하는데, 가장 잘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리스트의 전통이 그 슈트라우스한테 이제 계승이 되었고,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곡을 또 만들어내는데 약간 추상적인 내용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에 대한 이런 시를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주의 음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민족주의 음악은 20세기 내내 전 세계에서 이제 지속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강력한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제압을 하고 그 식민지화를 하고, 그 식민지화된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음악으로 그거를 회복하고 싶어 하고 반발하게 되고, 본인들의 사상을 음악에 녹여내서 음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요풍의 플로우를 음악에 이제 도입을 하게도 되고, 자기 나라만의 어떤 그 색깔을 강하게 나타내게 되는데, 각 대륙마다 다 발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유독 러시아가 크게 떠오르게 됩니다. 글린카, 발라키레프, 보로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무소르그스키, 림스코르 사코프, 뭐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이때 당시 민족주의 5인조라고 불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드러진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챙기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이제 차이콥스키죠.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고전주의를 완성한 작곡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발디 사계 있잖아요. 그 비발디 사계가 분명히 바로크 음악이에요. 바로크 음악이 결국은 그 밑에 고전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슈베르트, 슈만이나 리스트나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단지 형태나 감성이 다른 거죠. 터치가 다른 거고, 이게 현대에 내려오면서 없어졌느냐? 아니죠. 이때도 차이콥스키라는 이런 뭐 대음악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그 많은 그 작곡가들한테까지도 계속 영향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술 사조라는 게 미술도 마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두부처럼 이렇게 딱딱 자를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안에는 고전이라는 건 계속 흐른다. 그래서 클래식이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만 현대 미술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렸던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
뭐 작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 보면은 그분들 안에 그 작품 안에는 현대 미술이지만 그 밑 기저에는 그 고전 클래식이 이미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음악에서도 그 러시아만 보더라도 차이콥스키, 그다음 라흐마니노프, 그다음에 쇼스타코비치 쭉 이렇게 그 계보를 흐르게 돼요. 그때 당시의 특성만 다를 뿐이지 고전의 형식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변주가 들어가고 애드립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좀 더 격정적이고 좀 더 낭만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더 가감되고 그럴 뿐이지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오지는 않는다. 흐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이따가 미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그 서구적인 전통을 잇는 작곡가가 이제 라흐마니노프죠. 20세기 전후 시기에 비르투소는 덕이 있는 고결한 뜻을 가진 그 이탈리아 말인데 17세기에 예술이나 도덕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갖춘 탁월한 예술가나 학자에게 붙여진 말인데 그 중에서도 그 피아니스트를 위시한 기악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단조이 이제 가장 많이 연주가 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협주곡 3번 라단조가 그 뒤를 잇는다는데 이걸 다 들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라흐마니노프를 터치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헤미아 시대가 계파가 있는데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스메타나 그리고 두보르작이 있습니다. 두보르작이 원래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에 딱 느꼈던 그 감정을 표현한 게 이제 신세계 교향곡인데 두보르작은 이제 프라하 교수로 재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뉴욕 국립음악원 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체코 프라하에서도 되게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체코에서 받던 월급의 3배를 준다고 그러고 자기 개인적으로 활용할 시간을 좀 충분히 주고 그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아서 안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 말 그대로 신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 느낌을 표현한 게 신세계 교향곡이에요. 이거는 이제 헨리 롱펠로우가 쓴 그 시를 음악으로 옮겼다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영국, 미국 막 이런 쪽에서도 이제 뭐 엘가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큰 역할을 했었고 20세기 이제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신음악이라고 이제 또 등장을 하죠.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0년대 독일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세기 전통을 이제 거부하고 다양한 음악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가 바로 이 신음악이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원시주의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스트라빈스키나 뭐 이런 사람들은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 유산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음악적 원시주의를 이제 시도했다고 보고요. 그 대표적인 곡이 이제 봄의 제전 뭐 이런 곡이라고 합니다.